뇌전증의 예.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뇌전증은 이제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작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작은 일단 뇌에서 신경세포들이 과다한 흥분을 할 때 생기는 일종의 뇌에서 신호가 내려가서 신체에서 이제 그 뭔가 지령을 받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행동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행동과 다릅니다. 심한 몸에 떨림이 생긴다든지 힘이 들어간다든지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이제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발작이 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이상 행동을 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발작이 그 반복이 되는 것, 그냥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작은 증상이 되겠고 뇌전증은 질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경세포를 과다 흥분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예, 예. 뭔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신경세포들이 과다하게 흥분되는 경우는 뇌에 병이 생기는 경우들의 병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이 뇌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전증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가 더 맞는 답일 겁니다. 뇌전증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뇌의 병변들은 뭐 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염증, 그 뇌염, 그다음에 뇌종양, 그다음에 외상으로 인한 그런 외상성 그 뇌병증이라고 하는데 외상이죠. 뇌 외상으로 뇌가 이제 멍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들 그런 다양한 뇌의 병들이 전부 다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뇌전증과 발작을 헷갈리게 말씀드리는데 뇌전증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발작이 반복이 되는 게 뇌전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뇌전증은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뇌전증일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증상이 궁금하네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예고 증상이 되면서 그걸 느꼈을 때 이제 환자들이 조심할 수가 있고 미리 이제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로 구별이 돼요. 있는 분들이 한 전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없는 분들이 또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전조 증상을 느끼지는 못하고요. 전조 증상은 우리의 오감이랑 비슷합니다. 촉각이라든가 시각,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동 감각 같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명치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르르 올라오다가 썩는 냄새나 타는 냄새 같은 것들이 코에서 느껴지다가 의식이 소실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는 행동을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반복을 한다든가 손을 비빈다든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돈다든가 하는 그런 평상시랑 다른 좀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뇌전증성 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전조라는 거는 실제 그 본 발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면서 그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하나 힌트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면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뇌전증에서 중요한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파 검사라는 검사가 있고 뇌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제 MRI가 이제 이미 90년대부터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뇌 영상 검사에서는 보통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와 MRI 검사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되고 그 이외에도 다른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특히 수술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 평가하는 검사들 중에는 페트 검사라고 그래서 뇌의 포도당 대사를 측정하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뇌 혈류를 측정하는 스펙트 검사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중추나 기억 중추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와다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뇌전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됐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뇌전증 치료가 굉장히 이 다른 타 신경계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
그다음에 비약물 치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가 전체 모든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 원칙이 되고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전체 환자의 7, 80%는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된다는 얘기는 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의 반응을 어느 정도가 하느냐, 7, 80%가 합니다. 근데 이런 질환이 신경계 질환 중에는 없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뇌졸중이 약을 먹으면 호전이 되는 게 아니고, 치매가 호전이 되는 게 아니고, 말초신경 질환이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0, 30%한테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술 쪽 요법이라든가 다른 신경 자극 요법이라든가 케톤식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도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물에 반응이 없는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비약물적 요법 중에서 그런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 신경 자극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난치성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중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교수님께서 시도하시는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부분 조금 예, 부연해 예. 주시죠.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삼성서울병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가톨릭 의대 부속병원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그 병원은 2002년도 제가 아주 전임 강사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를 했던 그 방법이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약자로 DB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BS란 방법은 굉장히 가느다란 그 바늘처럼 생긴 전극을 뇌 깊은 곳, 시상이라는 깊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상에 그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끝에서 전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전기는 굉장히 아주 약한 전류입니다. 그 한 우리 건전지 하나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면서 그 전류가 굉장히 희한하게도 발작을 완화시켜줘요. 발작의 빈도도 그다음에 강도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왜 그게 좋아지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발작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방법은요,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게 손 떨고 몸이 뻣뻣한 분들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은 좋아지는 거 아마 이미 이게 셋업이 된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도 계실 텐데, 똑같은 기계랑 비슷한 부위에다가 자극을 합니다. 파킨슨씨 병 환자들이 자극하는 곳보다 조금 조금 앞쪽, 위쪽에다 자극을 하는데요. 뭐 동일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모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총 이제 그 시술을 했던 환자분들이 90명 정도가 되는데, 90명 중에 이 발작이 절반 이하로 확실하게 줄어드는 분들이 75%가 되고, 발작 횟수만 보면은 전체 이전에 수술 전에 횟수에 비해서 수술 이후에 7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즉 3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30%라는 그 발작 빈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낫는 분들인데, 뭐 수술해서 자를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미 수술을 다 실패했었고, 뭐 다른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에서도 안 됐던 분들, 효과가 없었던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의 시술 이전보다 70%를 줄여줬다는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난치성 뇌전증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적이네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뇌전증을 좀 평소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런 증세를 좀 감소시킬 만한 방법이나 생활 수칙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뇌전증이 흔히 뇌전증의 3대 생활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쉬운 거예요. 약을 빼먹지 말고 잘 드셔라. 약물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7, 80%를 발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적 치료나 다른 뇌자극술을 하더라도 약은 써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기본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바빠서 뭐 나는 약 먹으면 어지러워서 많은 이유들을 다는데 그거는 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뇌전증의 임팩트, 뇌전증으로 인한 이 후유증과 여파. 그러니까 여파라는 게 내 스스로 느끼는 후유증도 있지만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뇌전증 증상을 알았어요. 발작하는 걸 동료들이 봤어요. 상사가 봤어요. 그 이후에 오는 임팩트는 너무나 무서워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실직당한 분도 굉장히 많고 이혼당하신 분들, 뭐 이혼당했다는 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혼하신 분들 많은 그런 가정 내 어떤 직장 내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그 어떤 무서운 여파가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를 해도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약이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충분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피로를 유발하면서 몸의 어떤 그런 항상성이나 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충분히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술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술인데요. 술이 왜 안 좋은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술은 먹으면 잠이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뇌는 흥분을 시키는 어떤 작용을 해요. 특히 그래서 이 뇌전증 환자분들은 흥분 때문에 어떤 신경에서 이상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 신호들이 굉장히 과잉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절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술을 끊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약, 스트레스 관리, 술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